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단기 속성 과정 X파일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현재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기출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이제 3회분으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다시 이제 모의고사가 3회분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있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문제를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문제를 푸는 스킬 이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곳에서 출제가 됐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고 있는가, 다음에 어느 부분 출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을 안 하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문제를 이제 전체를 다 풀어볼 건데, 문제를 푸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이 틀리겠구나, 어느 부분이 맞았구나, 이게 왜 맞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 보도록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1회 기출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법령에서는 출제 비중이 현재 70%죠. 다음에 이제 실무 쪽에서는 3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수로 한사람은 법령에서는 70%니까 28개 정도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보통 한 3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 쪽에서는 지금 30%니까 12개 정도인데 최근 시험에는 보통 이제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실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득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목은 득점 문파는 몇 점입니까? 80점이죠.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충분히 80점 이상을 득점할 테니까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서부터 가볼까요? 1번 문제. 그래서 1번 문제 교재 1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여기 그럼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띄워져 있습니다. 띄워져 있는데 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법의 제정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옳은 것 찾아라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유치하지만 OX를 반드시 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이제 옳은 것 골라라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은 지금 현재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개정된 부분은 무조건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 지금 현재 개정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단순 암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유사표현에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 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이거 부동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 주의하시고요. 국민경제 이바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해서 이제 그 전문성을 높인다고 그랬죠. 전문성 제고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육성을 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형 문제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OX 부동산 중개업이죠. 중개업이고 다음에 건전한 육성이다. 맞았네요. 그럼? 맞았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기율 이런 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다음에 개업공사의 적절한 규율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공신력 제고라고 되어 있네요. 공신력 제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미음이다. 그래서 기역, 미음이 정답. 2번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 요 박스형 문제가 40문제 중에 지금 24회와 25회 때는 무려 11개를 출제했어요. 11개. 그래서 이제 요 박스형 문제가 11개씩 출제했는데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박스형 문제가 전에는 6개 내지 7개 정도를 출제하는 게 통상례였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계속 11개씩 내고 있네요. 대신 이제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수 있죠. 이거를 지금 현재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유형이 옳은 게 있고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옳은 것 찾기 유형과 틀린 것 찾기 문제 유형인데 옳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옳은 것 찾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옳은 것 틀린 것 찾기 유형도 문제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옳은 것 한 19개 내지 20개, 그 다음에 틀린 것 찾기가 약 한 20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은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2번 문제인데요. 요 2번 문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죠. 우리 법 제2조입니다. 그럼 이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확실히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하나는 단순형 문제 유형이 있어요. 단순형 문제 유형이. 이 단순형이라는 것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서 뭐 중개라 하면 중개비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 이게 단순형입니다. 또 하나는 중개, 중개업 관련된 판례가 있죠. 판례. 그래서 이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를 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22회 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형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네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이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X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의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되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X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닌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현재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되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바로 이 둘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 공인중개사를 포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 X.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입니다.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되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듯이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의 용어의 정의,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사를 포함 못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도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가 3가지가 먼저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죠.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개업공사가 있죠. 이자가 누구? 중개인이죠. 이 중개인은 법 부칙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를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했으니까 이자만 갖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됐으므로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개업공사 정의는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 이 점 기억하시고. 자, 그럼 X였습니다. 3번 점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잖아요? 3개니까 3가지 요소다. 일단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일정 보수를 꼭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옳은 것 같은데 정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죠. 넘어가는 게 맞는데 꼭 근데 넘어가지 않고 푸시죠. 더 푸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서 또 장난치지 않았을까 하고 읽어보시는데 이때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정석은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죠. 답이 나왔으면. 그러다 대신에 돌아와서 꼭 검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이니까 계속 갑니다.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 좋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좋았습니다.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OX, X죠. 이게 틀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닌 자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소속된 거예요. 고용이 됐죠.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및 현장 안내, 이거와 개업공사의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 말이 꼭 나와야 되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우리 보조원은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소속공사는 용어의 정의를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소공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개 업무라는 것은 확인 설명을 한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하니, 그래서 핵심적인 중개 행위 세 가지,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행위를 우리 소속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단순한 업무도 보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단순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내려갈까요? 다음 문제. 그래서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순형 문제 유형이 아니고 중개업 관련된 판례 문제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4회 때 기출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죠? X 해놓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유치하지만 이렇게 OX를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는 그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보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다음에 2번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환매라는 거, 그래서 그 중개선물 파트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환매 자체는 다시 사오는 행위죠. 그럼 환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 증여, 그다음에 다시 사오는 것 자체, 재매매 자체, 이것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시 사오도록 환매 계약을 한답니다. 환매 계약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되죠. 이게. 자, 그럼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내려갑니다. 3번 질문인데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판례 태도죠.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했습니다.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 X죠. 그래서 부수요로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아시죠? 그래서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과 대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 찾아라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사가 아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누구? 개업공사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의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에 불과할 뿐이지 이자를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자가 서로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를 개업공사로 기재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 관련 이제 그 이론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였죠. 25회 문제. 그러니까 25회 문제를 보시면서요. 우리 최근에 시험의 경향이 작년 문제에서 그대로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들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역시 X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X 해놓고 시작하고요. 다음에 거래 당사 사이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 24회 때 문제는요. 환매 계약이 성립한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맞았죠? 다음에 개업공사란 뭐만 기억해야 돼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다음 3번 질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너무 짧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는 좋았어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 꼭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 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법인의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죠. 이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공이라 그러면 직원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인자가 바로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고, 시험에서는요, 임원 사원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 별도로 임원 사원이라 표현합니다. 표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원 사원자를 포함하죠. 맞습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뭐만 나와야 된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중개업 관련된 이러한 팔레트도 또 물어봤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그럼 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 반복성을 띠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생로해야 하며 영리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단 1회,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우연한 기회 단 1회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중개업 용어의 정의에서는 중개와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여부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액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료를 따지 않는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 보수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X 해당합니다. 자, 다음 3번 질문이요.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X입니다. 역시. 그래서 분양대행, 컨설팅에 부수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게 이제 중개업이 있는데, 그래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보수를 받고, 그럼 이건 중개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 아시는 판례죠? 그래서 금전소비대체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X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개업 관련된 문제를 다 용어의정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는데 그 용어의정의 문제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단순형 문제 유형이 있죠. 또 하나는 중개업 관련된 판례를 물어보고 있죠. 이 판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까? 그래서 그 중개업 관련된 판례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어의정의 문제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그 우리 중개대상물이죠. 우리법 제3조입니다. 우리법 3조. 그래서 중개대상물 파트로 들어왔는데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되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문제는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하나, 이 중개상물 문제는요, 그 문제 유형이 하나는 물론 그 6번 문제처럼 박스형 문제가 있죠. 박스형. 그래서 박스에 딱 넣어놓고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론을 풀어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풀어쓰는 문제인데 이건 주로 판례의 영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분양권 관련 판례, 입주권 관련 판례, 대토권 관련 판례, 그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판례들을 주로 묻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5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23의 기출이었어요. 자, 그럼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야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상물이어야 하네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토권이라는 것은 그 이주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죠. 그러니까 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니까 특정이 됐다 안 됐다?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것이 뭐예요? 요것이 다름 아닌 분양권이다. 이게 분양권이죠.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다. 그럼 이것은 분양권입니다. 그럼 분양권은 중개상물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중개상물이다. 이거는 분양권은. 자, 근데 아파트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럼 이것은 들어갈 집이 특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입주권은. 자, 그래서 입주권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구체화된 분양권이에요. 구체화된 분양권은 중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불가한 입주권은 중산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만약에 정해졌다. 그러면 이때는 이 입주권은 중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화된 분양권이죠.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갑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이건 법정 중산물 맞죠? 그래서 맞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중산물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중산물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정답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가 지금 11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박스형 문제에서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꼭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풀 때는 꼭 주의할 점이요. 이거 3번에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1번에 2개, 2번에 3개, 3번에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옮겨 적으셔야 되죠. 그럼 옮겨 적으실 때 이게 3개가 지금 3번에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이걸 갖다가 3번에 만약에 4개라고 돼 있었다. 그럼 옮겨 적으실 때 이 부분을 4번에 턱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3번에 3개니까 이건 다행히 그냥 옮겨 적을 때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산물 문제는요. 박스형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또 주의할 점이 중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랬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이니까 O예요. 그럼 박스 안에서는 반드시 맞은 것은 O, 해당하는 것은 O, 아닌 것은 X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O, 아닌 것 X 확실히 해줘야지 거꾸로 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걸 문제를 다 풀어놓고 이게 해당하는 게 이제 3개인데 아닌 것으로 2개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습관적으로 OX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박스 안에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O, 아닌 것은 X,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중산물 문제, 박스형 문제를 3회 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내려가죠. 7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인데요. 공인인증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이건 24회 때 문제 일부 지금 현재 수정됐습니다. 이게 왜 수정이 됐냐면요. 24회 때 이게 정답 없음 처리가 됐어요. 우리 과목에서요. 그 문제를 가끔 출제자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중산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민법과 조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를 잘못해버리면 이게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때 이 문제가 오류를 범했어요. 정답 없음 처리됐죠. 이게.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입니다. 중산물 문제 중에.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개업공사. 다른 개업공사의 법인의 임원 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이중소속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임원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다음에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건 우리를 매우 무시한 지문이죠. 우리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죠. 반드시 한 개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역시 틀렸죠. 이건.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하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주 매우 불쾌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런 거 물을까봐 이래서 이거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당첨이 되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아파트 입주권은 중산물이 될 수 없다. 이건 특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건 판례인데요. 무등록 중개업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 간의 거래를,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등록을 하지 아니한 A가 소개합니다. 그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 거래를 소개했다.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때 이자가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갑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대요. 그럼 이거 처벌할 수 있나요? 의뢰행위 자체를?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무등록 중개업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행위 자체,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체는 이거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 지문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X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이게 24회 때요. 정답 없음 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요 4번 지문이 어떻게 출제했냐면요. 4번 지문을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4번 지문을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제자는 이걸 정답 처리했거든요. 정답 처리했는데 이거 자진하에 자기가 이제 처리했습니다. 정답 없습니다라고 처리했는데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낸 지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4번 지문이 이거였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수정했는데 아파트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단은 그래서 중개사물이 될 수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이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중개사물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분양계약은 체결이 안 됐지만 구체화된 입주권은 될 수 있는 거죠.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그러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없음 처리된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개사물의 문제 일단 24회 때 문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25회 때 작년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될 수 없는 것 그랬으니까요. 일단 이것은 X를 치고 시작해야 되겠죠? X를 치고 시작합니다. 그럼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죠. 그럼 20톤 미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나요? 선박은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톤 미만의 선박도 역시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제 콘크리트 집안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등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삼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죠? 그럼 세차장 구조물 왜 중개사물이 안 되는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이것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착물, 우리 건물이 대표적인 정착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 몇 개만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되죠. 그러니까 정착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차장 안 됩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중개대상 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 중개사물인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기둥이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 세차장 구조물은 이거 벽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할거예요. 정착물이 안 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것을 받도록 권리금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권리금이죠.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신용 이거는 모두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또 나왔죠.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대토권도. 그래서 이거는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안 되고 있죠. 모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박스형을 문제를 출제하면요. 이거 틀린 것, 옳은 것 골라라 그랬으면 결국은 그 중에 틀린 것 골라라 했으면 옳은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틀린 것 골라라 했으면 옳은 것 골라라 했으면 틀린 것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게 이제 예의인 걸로 보는데 예의 없는 이 출제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모두 아닌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중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미산물에 대한 문제를 다 봤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로. 자, 이 9번 문제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로 들어왔어요. 시험 제도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총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칙은 용어의 정의와 중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제, 각각 하나씩, 용어에 하나, 중산물 하나, 이렇게 이제 출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법의 제정 목적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의 제정 목적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2회 때 기출이었어요. 자, 그럼 틀린 것 그랬으니까 역시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봐야 되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1번이 나오면 대단히 반갑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 원칙적으로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 법 제4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지사죠.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1번 정답 됐고요. 2번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자는 납입한 수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맞았죠? 그럼 이제 응시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인데 이 응시수료 반환은요. 우리 수험표에 써 있죠. 수험표에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참고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제 접수기간이 정해지죠. 그럼 접수기간 내에 만약에 응시원서 냈다가 접수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전액을 다 돌려줘요. 전액을 다 돌려주고 접수기간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7일입니다. 7일 내 접수를 취소합니다. 그럼 이때는 60%를 돌려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이에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50%는 돌려줍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일부를. 그래서 전체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체를 돌려준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험표에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22회 때도요. 수험표에 이 내용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 대고 정답을 치고 나오신 분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맞죠?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됐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최근 시험에서 지금 이런 식의 지문을 출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로 정한다. 이런 식의 지문은요. 원칙적으로 일단 정답이 아니라고 이해하세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답이 아니다. 국토부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일단 맞는 질문이 된 거죠. 맞는 질문이 됐는데 참고예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냐, 국토부로 정하는 거냐. 이거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죠. 기준 같은 것은 주로 대통령령에 있어요. 기준 같은 것은 주로 대통령령에 있고요. 근데 절차라든가 서식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절차나 서식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건 어디 있냐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참고사항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대통령령이냐 국토부령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식의 질문은 일단 정답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질문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자는 시험을 못 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응시를 못하는 자는 2명이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시험을 못 보죠. 또 한 사람이 누구? 시험 부정의자죠. 그래서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하게 돼 있죠. 5년간 응시를 못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시험을 볼 수 있죠.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이거.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이제 역시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박스형 문제네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현재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임의기관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원장과 위원으로 쓰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죠. 1차관이 당연히로 되고요. 그 위원회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위원회 수,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임기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중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을 정합니다. 특히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됐고요. 니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제를 출제하려는 경우는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친다. 사후 의결, OX. 이건 우리를 매우 무시한 질문이죠. 그래서 사전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죠.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인 디귿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일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일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됐고요. 다음 리을이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공사자격 시험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겠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은 우리 자격증 누가 줍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주는 거 아니죠.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거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됐죠. 자, 그럼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은 기억과 디귿이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것 찾아오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찾아오라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거 기억과 디귿이 이제 정답이 됐는데요. 이거 니은 리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OX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옳은 것 찾아라 했어요. 문제가. 그래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거꾸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을 정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지문에 니은 리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도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시험제도 다 봤고요. 이제 24회 때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역시 O하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사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우리 자격증 대여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질문이고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감명예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일단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질문은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판례 태도를 물은 건데요. 이거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근데 이 사건은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죠. 이 자가
직접 그 중개를 의뢰한 자, 임대차 의뢰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틀렸죠.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거든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 업무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의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둘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이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외관상 판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일단 도장을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 이것은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했죠. 이거는 그래서 역시 X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5번 질문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또는 그 직함의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X, X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 기억나시죠?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썼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뉴스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무자격자가 그 대표란 명함을 썼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를 오인할 소지가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때는 명칭을 이건 자격을 사칭한 거다라고 판단했죠. 그럼 자격사칭 처벌 기억나세요? 자격사칭 처벌은 1-1이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옳은 것 골라라는데 1번, 2번, 4번, 5번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2번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이거 인용을 할 때 판례를 인용한 건데요. 조금 애매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판례가 어떤 판례였냐면요. 이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였는데 무자격자가 그 중개사무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대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한 경우는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은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였는데 이것은 동업 형식으로 그냥 내버린 거 이렇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애매했는데 그래서 정답을 2번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업 형식으로 무자격자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시험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모의고사를 풀 때 거기서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록의 절차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꼭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